혼자서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나날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새하얀 머리카락을 빗으며 한숨을 쉬었다. 올해로 72. 언제부터인가 아침마다 관절이 뻐근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이 적막한 집 안의 정적이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 처음엔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아침에 일어나 습관적으로 여보, 아침 먹어요 라고 말하다가 텅 빈 침대를 보고 멍하니 서 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때 정숙을 지탱해 준 건 딸 혜진이었다. 25살이던 혜진은 엄마를 두고 혼자 살 수 없다며 매일 저녁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때론 밤새 엄마 곁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엄마, 아빠 없어도 우리 둘이면 충분해.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가 있잖아. 혜진의 그 말이 정숙에게는 세상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되었다. 딸의 첫 결혼, 그리고 좌절. 혜진이 30살이 되던 해, 대학 동창인 민수와 결혼했다. 정숙은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엄마, 이제 민수 오빠가 나를 잘 돌봐줄 거야. 엄마도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아 보였다. 사위 민수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다. 혜진도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행복해했다. 정숙은 마침내 딸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다. 그런데 결혼 3년 차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혜진의 전화가 뜸해졌다. 만나자고 해도 민수 오빠가 싫어해서 라며 자주 거절했다. 혜진의 표정에서 예전의 밝은 웃음이 사라졌다. 어느 날 혜진이 눈가에 멍이 든 채로 나타났다. 혜진아, 이게 뭐야? 문에 부딪혔어요, 엄마. 하지만 정숙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딸을 보며 어머니의 직감이 불안하게 울렸다. 그 후로도 혜진의 몸 곳곳에서 이상한 상처들이 발견되었다. 팔목에 손가락 자국, 등에 핥힘, 입술에 상처. 혜진은 그때마다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라고 변명했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무너져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 정숙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다. 몇 번이나 사위에게 직접 찾아가고 싶었지만 혜진이 말렸다. 엄마, 제발 그냥 놔둬요. 더 복잡해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예전에 당당하고 밝은 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여자만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나 민수 오빠랑 헤어질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 정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캐묻기가 힘들었다. 이혼 수속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혜진은 집도 재산도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저 몸만 빠져나왔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딸. 이혼 후 혜진은 다시 정숙의 집 근처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서 딸은 천천히 자신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정숙은 매일 딸에게 반찬을 해주며 지켜봤다. 혜진이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딸이 언제쯤 진짜 행복해질까? 혜진은 새 직장을 구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금씩 늘려갔다. 때론 늦게까지 나가서 놀기도 했다. 정숙은 그런 딸을 보며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다. 혜진아, 너무 늦게 다니지 마라. 여자 혼자 위험해. 엄마, 나도 이제 30 중반이에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숙에게 혜진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어린 딸이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희망.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진은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떤 사람인데? 회사 거래처에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나한테 너무 잘해줘. 혜진의 얼굴에 오랜만에 수줍은 미소가 피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혜진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기뻤지만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웠다. 그 사람 어디서 뭐 하는 분인데? 준호라고 하는데 건설회사에 다녀. 나이는 나보다 2살 위고 전에 결혼한 적 없대. 정숙은 속으로 걱정이 앞섰다. 혜진이 첫 번째 결혼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컸는데 과연 이번에는 괜찮을까? 혜진아, 너무 서두르지는 마라. 천천히 알아봐도 되잖니. 엄마,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번엔 정말 확실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만남과 첫인상. 몇 주 후 혜진이 준호를 데리고 왔다. 첫 만남에서 준호는 정숙에게 좋은 인상을 줬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투도 정중했다. 무엇보다 혜진을 대하는 태도가 배려심 있어 보였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혜진 씨에게 항상 좋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준호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과일과 건강식품을 들고 왔다. 정숙은 그의 예의 바른 모습에 어느 정도 안심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준호는 자신의 직장과 가족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형제는 없다고 했다. 혜진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혜진을 만나고 나서야 정말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고 했다. 어머님, 혜진 씨는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제가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숙은 눈가가 뜨거워졌다. 드디어 혜진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다. 교제 기간의 달콤함. 그 후 6개월 동안 혜진과 준호는 꾸준히 만났다. 혜진은 날마다 행복해 보였다. 준호는 혜진에게 꽃도 자주 사주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기도 했다. 휴일이면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정숙도 가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준호는 항상 정숙을 어머니처럼 모셨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식당에서는 정숙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주문해 주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그런 준호의 세심한 배려를 보며 정숙은 마음이 놓였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혜진도 연애를 하면서 점점 밝아졌다.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차림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집 안에 다시 울려 퍼졌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준호 오빠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줘. 그 말을 들으며 정숙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프러포즈와 결혼 결심. 교제 1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가 혜진에게 프러포즈했다. 혜진은 그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준호 오빠가 나랑 결혼하자고 해.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도 준호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이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숙은 혜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안심했다. 첫 번째 결혼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혜진이 충분히 신중하게 결정한 것 같았다. 그래, 혜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정숙의 가슴 한켠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다. 혜진이 또 다시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결혼 준비의 기쁨. 결혼 준비는 즐거웠다. 혜진은 이번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너무 큰 잔치보다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이었다. 준호도 혜진의 뜻에 동의했다. 혜진 씨 의견에 따를게요. 저도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이 좋을 것 같아요. 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혜진은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선택했다. 첫 번째 결혼 때의 화려한 드레스와는 달리 이번에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을 골랐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준호 오빠와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정숙은 그런 딸의 다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기도했다.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게 해달라고. 결혼식 당일의 감동. 결혼식 당일, 정숙은 일찍 일어나 혜진을 도와주었다. 화장을 하고 드레스를 입는 혜진을 보며 눈물이 계속 나려고 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그래, 기쁜 날이지. 우리 혜진이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준호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와 있었다. 모두들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준호의 부모님도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혜진을 친딸처럼 반겨주셔서 정숙은 마음이 놓였다. 식이 시작되고 홀레복을 입은 두 사람을 보니 정말 잘 어울렸다. 준호는 혜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으로 가득했고 혜진도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정숙은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울었다. 기쁘기도 하고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딸을 떠나보내는 아쉬움도 있었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결혼식이 끝난 후 혜진과 준호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정숙은 그들을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이제야 내 딸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오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이제 정말 혜진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숙은 영수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여보, 이제 혜진이 잘 살 거야. 우리 고생 끝났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숙은 그 미소를 보며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정말로 혜진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 같았다. 정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딸의 행복을 확신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신혼의 달콤함이 사라져가다. 혜진의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평화로웠다. 신혼부부는 행복해 보였고 혜진은
매주 한 번씩은 꼬박꼬박 안부 전화를 했다. 목소리에는 신혼의 달콤함이 묻어났다. 엄마, 준호 오빠가 아침마다 커피 타줘. 그리고 어제는 꽃도 사와서 깜짝 놀랐어. 그래, 우리 사위가 참 세심하구나. 정숙은 그런 딸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혜진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다. 하지만 결혼 2달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혜진의 전화가 조금씩 뜸해졌다. 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하던 딸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 정숙이 먼저 전화를 걸면 혜진은 항상 바쁘다고 했다. 엄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엄마한테는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있잖니. 맞아요.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곧 시간 내서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곧은 점점 길어져 갔다. 변해가는 딸의 목소리. 정숙은 예민한 어머니였다. 딸을 혼자 키우면서 혜진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전화 통화만으로도 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결혼 석 달째 혜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밝긴 했지만 뭔가 억지로 꾸며낸 듯한 느낌이었다. 마치 웃음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엄마. 준호 오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괜찮니? 네, 이상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투가 오히려 더 이상했다. 혜진은 원래 자연스럽고 솔직한 아이였는데 요즘은 뭔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같았다. 정숙은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만나자는 제안을 피하는 딸. 가장 이상한 건 혜진이 만나자는 제안을 자꾸 피한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정숙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면 네, 엄마. 주말에 갈게요 라고 대답하던 혜진이 이제는 핑계를 댔다. 엄마, 나 바빠서 요즘 못 가.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그리고 엄마가 해준 반찬도 가져가야 하고. 죄송해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꼭 갈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나왔다. 회사 야근, 준호와의 약속, 몸이 안 좋다는 등 이유는 다양했다. 정숙은 점점 불안해졌다. 혜진이 왜 엄마를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와의 관계까지 소원해져야 하는 건가? 어느 날 참다 못한 정숙이 직접 물어봤다. 혜진아, 엄마가 뭐 잘못했니? 왜 자꾸 만나는 걸 피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빠서 그래요. 그럼 준호도 함께 오면 되잖니. 사위도 보고 싶고. 준호 오빠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도 일해요. 이상했다. 결혼 초기에는 준호가 정숙을 자주 찾아뵙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다. 목소리 속에 숨겨진 두려움. 어느 날 저녁 정숙이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혜진아.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 걸렸니?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은 위축된 느낌이었다. 정숙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혜진이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참았다.
그래, 피곤하면 일찍 자고. 몸조리 잘 해라. 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혜진의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런 신호들이 있었다. 딸이 점점 말이 없어지고 만나는 것을 피하고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들. 설마 또 그런 일이? 정숙은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다. 준호는 민수와는 다르다. 결혼 전에 보여준 모습이 그렇게 좋았는데 설마 그것이 다 거짓이었을까? 우연한 마주침.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 정숙은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혜진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워낙 딸이 보고 싶어서 혹시나 싶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봤다. 마침 아파트 주차장에서 혜진을 만났다. 어머, 혜진아. 엄마, 여기 왜 오셨어요? 혜진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반가워하기보다는 당황하는 것 같았다. 시장 보고 오다가 내 생각이 나서 그냥 들렀어. 요즘 얼굴도 못 봤는데. 아, 그러셨구나요. 혜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숙의 눈에 충격적인 광경이 들어왔다. 혜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다가 소매가 조금 올라갔는데 팔목 부분에 선명한 멍 자국이 보였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시간이 좀 지난 듯한 멍이었다. 충격적인 발견. 정숙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 멍은 분명히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혜진의 팔목을 꽉 잡았을 때 생기는 그런 멍이었다. 혜진아, 이게 뭐야? 정숙은 다급하게 혜진의 팔을 붙잡았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소매를 내리려 했다. 아, 부딪힌 거야, 엄마. 별일 아니야. 부딪혔다고. 이게 부딪혀서 생긴 상처야. 정숙은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상처의 종류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었다. 혜진 팔목의 멍은 분명히 강한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엄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정숙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혜진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누가 그랬어?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정말 실수로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혜진의 얼버무리는 목소리, 눈을 피하는 시선, 불안해하는 표정 모든 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정숙은 더 추궁하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이 워낙 당황해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웠다. 그래. 조심해라. 그리고 아픈 데 없으면 병원에 가봐. 네, 알겠어요. 그럼 엄마는 이만 가볼게. 너도 집에 들어가고.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숙은 발걸음이 무거웠다. 혜진을 그냥 두고 가기가 찢어지게 안타까웠다. 하지만 무리하게 붙잡아두면 혜진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참았다.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숙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혜진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의 손은 계속 떨렸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내 딸이 또다시 불행 속에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혜진의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났을 때도 이런 신호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전화를 덜 받고 만나는 것을 피하고 뭔가를 숨기려 하고. 그때는 정숙이 너무 늦게 눈치챘다. 혜진이 이미 많이 상처받은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된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딸을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혜진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에게 털어놓는 마음. 집에 도착한 정숙은 영수의 사진 앞에 앉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혼잣말을 시작했다. 여보, 우리 혜진이 또 고생하는 것 같아. 발목에 멍이 들어있는데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해. 준호가 그런 건 아닐 텐데. 아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말을 하다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는 일이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혜진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준호를 만나서 확인해 봐야 할까? 영수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며 정숙은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래,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딸을 끝까지 믿어주라고 했을 거야. 하지만 동시에 보호해주라고도 했겠지. 밤새 고민하는 어머니. 그날 밤, 정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혜진 생각만 났다. 팔목에 멍 자국, 당황하는 표정,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바늘만 돌아갔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말로 그냥 실수로 다친 건일까? 하지만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본 많은 상처들을 생각해보면 혜진의 멍은 분명히 외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그것도 상당한 힘으로. 누가, 준호가 정말로?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혼 전에 보여준 준호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설마 그것이 다 연기였을까? 다음 날의 결심.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잠이 들었다. 하지만 7시에 일어나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계속 혜진 생각만 났다.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안 되겠다.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 정숙은 결심했다. 오늘 혜진에게 전화를 걸어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 더 이상 딸이 혼자 고통받게 둘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혜진과 준호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해.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심스러운 접근. 오전 10시 정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혜진아, 어제 만났는데 참 반가웠어. 네, 엄마도요. 목소리는 평소와 별 차이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주의 깊게 들었다. 그런데 팔에 멍든 거 괜찮니? 약이라도 발라야 하는 거 아냐? 아, 그거요? 벌써 다 나았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도 조심해라.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여전히 찜찜했다.
느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느껴졌다. 더 지켜봐야겠어. 혜진이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되 더 이상 심각해지기 전에 개입해야 해. 정숙은 그렇게 다짐하며 딸을 지켜보기로 했다. 어머니의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만약을 위해 준비를 해두기로 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짙게 끼어 있었다. 마치 정숙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처럼 무거운 하늘이었다. 불안한 예감의 증폭. 며칠이 지나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혜진의 멍 자국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리고 그때 혜진이 보여준 당황스러운 반응도 이상했다. 정숙은 혜진과 준호의 결혼 초기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봤다.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결혼 후 2달 정도부터였나? 그때부터 혜진이 전화를 덜 받기 시작했지. 시간을 거슬러 생각해보니 변화의 신호들이 하나씩 보였다. 혜진의 목소리 변화, 만나는 것을 피하는 태도, 그리고 어제 본 멍 자국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정숙은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와 이 문제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까? 혜진의 사생활에 관한 일이라 함부로 말하기도 어렵고, 결국 정숙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순이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상의해 보기로 했다. 순이 언니는 정숙보다 몇 살 위로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웃과의 상담. 다음 날 오후 정숙은 순이 언니 집을 찾아갔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요즘 혜진이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요. 혜진이, 무슨 일인데? 재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좀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대고. 순이는 정숙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래, 신혼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냐? 새 남편이랑 시간 보내느라 바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제 우연히 만났는데 팔에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순이의 표정이 조금 변했다. 멍, 어떤 멍인데? 팔목 부분에 있었는데 보라색으로 꽤 진하게. 누가 꽉 잡았을 때 생기는 그런 멍 같았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정수가, 그거 심각할 수도 있어. 혜진이가 뭐라고 그랬는데. 부딪혔다고 하는데 목소리도 떨리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럼 확실히 뭔가 있는 거야. 혜진이 성격상 그냥 넘어갈 애가 아닌데. 순이의 말을 들으니 정숙의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순이는 계속해서 조언했다. 정숙아, 내가 보기에는 혜진이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결혼 때도 그런 신호들이 있었잖아. 그때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이번에는 더 빨리 개입해야 해. 혜진이가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도와줘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혜진이가 인정하지 않는데. 일단 계속 지켜보면서 증거들을 모아봐. 그리고 혜진이와의 대화를 늘려서 마음을 열게 만들어야 해. 순이의 조언을 들으며 정숙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딸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언니 말씀이 맞아요. 저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시간에 뭔가 행동을 해야겠어요. 그래, 그게 맞아. 엄마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혜진이를 보호하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개입하겠다. 그날 밤부터 정숙은 본격적으로 혜진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전화도 더 자주 걸고 만날 기회도 더 많이 만들어서 딸의 진짜 상황을 알아내기로 했다. 어둠이 내린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혜진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며칠. 혜진의 팔목에서 멍을 발견한 후 정숙은 매일이 초조했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계속 딸 생각만 났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너무 자주 걸면 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 참았다. 하지만 3일이 지나도록 혜진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안부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잠잠했다. 혹시 내가 어제 너무 많이 물어봐서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정숙은 그런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다. 딸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4번째 날이 되어서야 정숙은 참지 못하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 엄마. 잘 지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았다.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다. 목소리가 이상한데 혹시 아픈 데 없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엄마가 반찬 좀 해서 갖다 줄까? 요즘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평소라면 좋아요, 엄마. 언제 오세요? 라고 대답했을 혜진이 망설이고 있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갈게요. 또 핑계였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바빠도 밥은 먹어야지. 그냥 반찬만 갖다 놓고 올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다음에 시간 맞춰서 천천히 뵈어요. 결국 그날도 만나지 못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딸. 그로부터 이틀 후인 토요일 오후, 정숙은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와서 김장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 서 있었다. 어머, 혜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안녕하세요.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뭔가 위축되어 보였다. 어서 들어와. 엄마가 마침 김치 담그고 있었는데 잘 됐네. 네. 혜진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그리고 계속 무언가를 신경 쓰는 듯한 모습이었다. 배고프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아니에요. 별로 안 고파요. 그래도 뭔가 먹어야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정숙은 혜진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살이 빠져서 얼굴이 더 갸름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다. 숨길 수 없는 상처들. 혜진은 부엌에서 정숙을 도와 김치를 포장하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정숙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혜진이 김치통을 옮기면서 소매가 조금 올라갔는데 팔뚝에 또 다른 멍이 보였다. 지난번에 본 것과는 다른 위치에
다른 색깔의 멍이었다. 정숙은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단 참고 지켜봤다. 혜진아, 좀 앉아서 쉬어. 엄마가 다 할게. 괜찮아요, 엄마. 같이 해요. 혜진이 높은 선반에 있는 통을 내리려고 팔을 뻗었을 때 목덜미 부분이 드러났다. 그곳에도 희미하지만 멍 자국이 보였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많은 멍들이 모두 우연일 수는 없었다. 혜진아, 잠깐 이리 와봐. 네. 목덜미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정숙이 혜진의 목덜미를 살펴보려 하자 혜진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숙은 분명히 봤다. 목덜미에 있는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을 말이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 혜진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다. 솔직히 말해라. 누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엄마, 뭔 소리예요? 저 괜찮아요. 괜찮다고. 팔에, 목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데 괜찮다고? 혜진은 당황해하며 소매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이미 정숙은 다 봐버렸다. 준호가 그런 거냐? 내 남편이 널 때리는 거냐? 그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 대답해봐. 준호가 그런 거야? 안 그런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혜진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혜진아, 엄마한테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너지는 딸의 고백. 결국 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첫 번째 결혼 때와 똑같은 말이었다. 준호는 밖에서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런데 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런데 뭐야? 말해봐. 집에서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정숙은 혜진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일단 끝까지 들어야 했다. 어떻게 달라? 술만 마시면 화를 내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해요. 혜진은 자신의 팔목을 가리켰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어요. 술 마시고 실수로 세게 잡았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심해져요. 숨겨진 고통의 실체.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언제부터 그랬어? 결혼한 지 2달 정도 지나서부터요. 처음에는 정말 가끔씩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매주. 매주라는 말에 정숙은 머리가 하얘졌다. 이 바보야, 왜 이제야 말했어?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분노는 준호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딸에게도 답답함이 있었다. 왜 혼자서 참았어?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혜진은 더욱 울먹였다. 엄마, 나 또 실패자 되기 싫었어요. 실패자, 무슨 소리야?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는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한테도 또 짐이 되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말했다. 짐, 내가 엄마한테 짐이라고? 죄송해요, 엄마.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혜진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분노와 다짐. 정숙은 혜진을 끌어안았다. 딸의 떨리는 몸을 느끼며 마음이 찢어졌다.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없어요. 제가 또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잘못한 건 그 나쁜 놈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정숙은 혜진을 더 꽉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가 실패자가 아니야. 그 인간이 비정상인 거지. 하지만은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피해자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인간을 가만두지 않겠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준호라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순한 혜진을 괴롭힐 수 있을까? 구체적인 피해 상황. 혜진이 조금 진정된 후 정숙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봐. 혜진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들이었어요. 밥이 짜다고 화를 낸다거나 집이 더럽다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술을 마시고 오면 시비를 걸어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팔목을 세게 잡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야? 때릴 때도 있어요. 밀치기도 하고 목을 조르기도. 목을 조른다는 말에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목을 조른다고? 그럼 위험한 거 아냐?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협박하는 정도로.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딸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왜 참았는지에 대한 고백. 왜 그런데도 참았어? 왜 도망치지 않았어? 혜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안 괜찮아졌구나. 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혜진은 또다시 망설였다. 그리고 뭐야?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준호가 화나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위험한 사람 같아 보여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딸이 그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됐어요.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눈치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혜진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혜진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어요.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시선이 중요해. 내 안전이 더 중요하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특히 엄마한테. 엄마한테 뭐가? 엄마가 그렇게 준호를 좋아하셨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셨는데.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준호를 좋아했기 때문에 혜진이 더 말하기 어려웠구나.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구나. 네. 엄마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정숙은 자책감이 들었다.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준호를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구나. 준호의 이중적인 모습. 준호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달라요. 혜진은 준호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정말 좋은 남편 연기를 해요. 저한테 잘해주는 척하고, 다정한 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준호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할 거예요. 정숙도 그 말에 공감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준호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집에서만 그런 거야? 네. 집에서만요. 특히 술 마시고 오면. 혜진은 또다시 몸을 떨었다. 그 기억만으로도 무서운 모양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낮에는 다정한 남편이었다가 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구체적인 폭력 상황. 정숙은 용기를 내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가장 심했던 때는 언제야?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지난주에. 준호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술 마시고 와서는 집이 더럽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내일 청소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손을 들더라고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디를 때렸어? 어깨랑 팔목을, 그리고 목을. 혜진은 말을 하면서도 그 부위를 만졌다. 아직도 아픈 모양이었다. 병원에는 갔어. 못 갔어요. 준호가 병원 가지 말라고 해서. 뭐, 병원도 못 가게 해? 흔적 남으면 안 된다고. 그냥 집에서 연고만 바르라고.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 인간이 계획적으로 혜진을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결심. 정숙은 혜진을 꽉 끌어안으며 말했다. 혜진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여기서 며칠 있어. 그 인간한테 돌아가지 마.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할 거야.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준호라는 인간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법적으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반드시 응징하겠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혜진아. 그 인간이 비정상인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스트레스가 있어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혜진은 정숙의 품에서 계속 울었다. 그동안 혼자 참았던 모든 고통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앞으로의 계획. 정숙은 혜진을 달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단 혜진을 안전한 곳에 두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리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 혜진아, 이제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알겠지? 네, 엄마. 우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부터 제대로 해결해보자. 하지만 준호는 엄마가 상대할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 그날 밤 정숙은 혜진이 잠든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계획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다. 준호라는 인간, 내 딸을 그렇게 만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딸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짐.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엄마 품에서 하룻밤을 보내니 마음이 조금 나아진 모양이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그 다음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정숙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엄마가 끝까지 함께 할게. 혼자 견디지 말고 엄마한테 의지해.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엄마가 딸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혜진을 반드시 이 악몽에서 구해내겠다고. 그리고 준호라는 인간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긴 터널의 끝에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분노로 가득 찬 하루. 혜진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그날 밤, 정숙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분노가 온몸에 치밀어 올라 잠이 올 리 없었다. 계속 뒤척이며 준호라는 인간에 대한 분노를 삼켜야 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정숙은 결심을 굳혔다. 오늘 당장 그 놈을 만나야겠어. 혜진이 계속 집에 숨어 있을 수는 없다. 그리고 준호라는 인간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정숙은 7시가 되자마자 혜진을 깨웠다. 혜진아, 일어나. 네, 엄마, 벌써 아침이에요. 혜진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다. 오랜만에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엄마가 오늘 준호를 만나러 갈 거야. 그 말에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안 돼요.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내가 그놈한테 확실하게 말해줄 거야. 엄마, 정말 안 돼요. 준호가 화내면 무서워요. 하지만 정숙의 결심은 이미 굳어 있었다. 사위를 찾아가는 길. 정숙은 혜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에 집을 나섰다. 혜진이 알려준 준호의 회사 주소를 손에 꽉 쥐고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가슴이 뛰었다. 분노 때문이기도 했고 긴장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내 딸을 그렇게 괴롭힌 놈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회사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서 준호를 찾는다고 하자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 대리님을 찾으시는데 어떤 일로 오셨나요? 사적인 일이니까 그냥 내려오라고 해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혜진의 어머니라고 하세요. 잠시 후 준호가 로비로 내려왔다. 평소처럼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숙에게는 그 모습이 가면을 쓴 것처럼 보였다. 대면의 순간,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준호는 정숙을 보자마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소의 정중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밖에서 이야기하자. 네, 그러시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커피숍으로 갔다. 준호는 여전히 정중했다.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정숙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준호 씨, 우리 혜진 몸에 멍든 거 내가 다 봤어. 순간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뻔뻔하게 시침이 떼지 마. 팔목에, 목덜미에, 온몸에 멍이 들어있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준호의 뻔뻔한 변명. 준호는 여전히 눈길조차 피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오해하신 겁니다. 혜진이가 원래 몸이 약해서 멍이 잘 들어요. 그 말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다. 몸이 약하다고. 그럼 저런 멍이 저절로 든다는 거야.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잘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준호는 마치 자신이 혜진을 걱정하는 남편인 것처럼 연기했다. 정숙은 그런 준호의 뻔뻔함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거짓말 하지 마라. 혜진이가 다 말했어. 내가 술 마시고 와서 때렸다고. 그 순간 준호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어머니, 혜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준호. 정숙은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이 아니라고. 그럼 혜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오해가 있을 수 있죠. 부부간에 작은 다툼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작은 다툼, 사람 목 조르고 때리는 게 작은 다툼이야? 준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선량한 남편 흉내를 낼 수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내 딸을 때린 놈이. 정숙의 목소리가 커지자 커피숍 안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어때? 내가 한 짓이 부끄러운 거지. 내가 뭐 부끄러울 게 있어. 순간 준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진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어머니, 이건 부부 문제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정중한 사위의 모습은 없었다. 가정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런 식으로 말하는 준호를 보니 혜진이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다. 간섭. 내 딸이 맞는 게 가정사라면 나는 1000번 1000번이라도 간섭할 거다. 어머니, 과하시네요. 과하긴 뭐가 과해. 내가 과한 거지. 정숙은 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다. 다시는 우리 혜진에게 손대지 마라.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해보면 알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협박하는 준호. 준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제가 혜진이한테 뭘 했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증거. 혜진이 몸에 멍이 증거잖아. 그런 건 증거가 안 됩니다. 혜진이가 넘어져서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준호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한 말은 아니잖아요. 전에 들은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정숙은 준호의 교묘함에 소름이 돋았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 저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 무슨 현실? 혜진이는 제 아내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라는 현실 말입니다. 법적 협박까지. 준호는 더욱 대담해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 부부 생활에 개입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법적으로 문제? 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것들 말이에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시면 정숙은 준호의 협박에 당황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협박하는 거야? 지금 나를?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내 딸을 때린 게 사실이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준호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다. 그 뻔뻔함에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마지막 경고. 정숙은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경고했다. 좋아. 내가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어머니 방식이 뭐죠? 해보면 알 거야.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리고 기억해도 내 딸에게 다시 한 번이라도 손대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쉬세요. 그리고 혜진이한테 전해주세요. 집에 언제 들어올 건지. 그 말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다. 혜진이는 내가 있는 그 집에 안 들어갈 거야. 그건 혜진이가 결정할 일이죠. 어머니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정숙은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며 커피숍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노. 커피숍을 나온 정숙은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가 있지? 준호의 뻔뻔함과 교묘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완전히 계획된 행동처럼 보였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정숙은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 준호와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저 놈이 혜진에게 어떤 짓을 더 했을까? 생각할수록 무서웠다. 준호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정당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혜진에게 떠넘기려 했다. 절대 그냥 둘 수 없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해. 혜진에게 보고하기.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준호가 뭐라고 했어요? 정숙은 혜진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분노가 가시지 않아서 목소리가 떨렸다. 걱정 마, 혜진아. 엄마가 확실하게 말해줬으니까. 준호가 화내지 않았어요? 화내긴. 오히려 너무 뻔뻔해서 더 화가 났어. 정숙은 준호와의 대화 내용을 혜진에게 자세히 설명했다. 준호가 어떻게 시치미를 떼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엄마, 준호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내가 왜 무서워했는지 알겠더라. 이제 어떻게 하죠? 준호가 더 화낼 텐데. 혜진은 벌벌 떨기 시작했다. 딸을 위로하는 어머니. 정숙은 혜진을 끌어안았다. 걱정하지 마, 혜진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준호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지켜줄 거야. 정숙은 혜진을 달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더욱 결심을 굳혔다. 이제 정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 혜진아, 이제 그만 참아. 더 이상 그 인간 때문에 고생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있을 거야. 엄마가 찾아볼게. 정숙은 혜진에게 확신을 주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밤늦게 찾아온 혜진. 그날 저녁 9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이 문을 열어보니 혜진이 서 있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분명히 많이 운 것 같았다. 혜진아, 어떻게 된 거야? 혜진은 대답 대신 정숙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을 방으로 데려가 앉힌 후 정숙은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다. 한참 후에야 혜진이 입을 열었다. 엄마, 준호가 집에 와서 화를 냈어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했어?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망신을 줬다고. 왜 그런 거냐고. 혜진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울었다. 그래서 저한테 화를 냈어요. 엄마한테 뭘 말했냐고. 왜 거짓말을 했냐고. 준호의 보보.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리고 다시 때렸어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디를? 배를. 그리고 머리를. 혜진은 배를 움켜쥐며 아파했다.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미친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또 이혼해야 돼. 혜진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정숙은 혜진을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혜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된 건 내 딸을 괴롭힌 그 사람이야. 하지만은 없어. 이제 정말 그만해. 더 이상 그 인간과 같이 살 수 없어. 결정의 시간. 정숙은 혜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혜진아,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그런 고통 속에서 살 거야? 아니면 벗어날 거야? 벗어나고 싶어요, 엄마. 하지만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준호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패하면. 정숙은 혜진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다. 실패가 아니야. 내가 살아남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 인간과 헤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야. 혜진은 정숙의 말에 조금 용기를 얻은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고 차근차근 준비하자. 정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 혜진을 그 악마 같은 놈에게서 구해내겠다. 새로운 계획. 그날 밤 혜진이 잠든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와의 직접 대결은 소용없었다. 오히려 혜진이 더 위험해졌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정숙은 법적인 방법을 생각해봤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내일 변호사라도 만나봐야겠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다. 순이 언니한테도 상의해보고 혜진이 친구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보자. 정숙은 이제 정말로 전면전을 벌일 준비를 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다. 창밖으로는 깊은 밤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혜진아,
이번에는 엄마가 끝까지 해낼 거야. 너를 반드시 구해낼 거야. 그 밤 정숙은 오랜만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행동을 시작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용기를 내기까지의 고민. 혜진이 정숙의 집에 피신한 지 사흘이 지났다. 그 사이 준호에게서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협박조로 변해갔다. 혜진아,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어머니한테 뭔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지. 마지막에는 노골적인 협박까지 들어 있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지 않을 거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혜진은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준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도는 것 같았다. 정숙은 혜진의 휴대폰을 뺏어서 준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그 놈 소리 들을 필요 없어. 엄마가 다 막아줄 거야. 하지만 준호는 다른 번호로도 전화를 걸어왔다. 회사 동료의 번호를 빌려서까지 연락을 시도했다. 혜진 씨, 준호가 부탁해서 전화 드려요. 집에 들어가 달라고 하네요. 혜진 씨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나오신다고 준호가 정말 힘들어해요. 혜진은 그런 전화들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준호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건 아닐까? 흔들리는 마음과 어머니의 지지. 넷째 날 아침 혜진은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다. 과하다고? 뭐가 과해? 준호가 계속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회사 사람들까지 전화를 해서 혜진아, 그게 다 수작이야. 너 또 속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다른 부부들도 싸울 때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숙은 혜진의 팔을 붙잡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아직도 멍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게 다른 부부들도 하는 싸움이야? 이게. 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혜진아,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바로 그 놈이 노리는 거야. 너를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라고. 정숙은 혜진을 꽉 끌어안았다. 절대 흔들리지 마.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거야. 전문가의 도움을 찾았어. 정숙은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다음 날 정숙은 혜진을 데리고 여성 긴급 전화 1366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희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어요. 상담원은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증거요? 멍든 곳 사진, 협박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요. 그리고 가능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상담을 마친 후 정숙과 혜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혜진아, 어떻게 생각해? 혜진은 한참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워요, 엄마. 하지만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의 충격적인 진단.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혜진의 몸 곳곳에 있는 상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 멍들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가장 오래된 건 한 달 전쯤부터요. 의사는 현미경으로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런 종류의 상처는 일반적인 생활 중에 생기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팔목 부분의 멍은 강한 압박에 의한 것이고, 목 부분은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폭력의 증거였다. 상당히 심한 외력에 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친 건가요? 혜진은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남편이 때린 거예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이런 상처가 처음은 아니죠. 네, 자주 있었어요. 의사는 상세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 부분 상처는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정숙은 마음이 무거웠다.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하니 더욱 현실감이 느껴졌다. 변호사 상담과 법적 조언. 이틀 후 정숙과 혜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여성 변호사였는데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이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혜진은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상세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혜진 씨가 잘못한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의료 기록과 진단서가 있고 협박 메시지도 있으니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혜진 씨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할 수 있고요. 혜진은 여전히 망설였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너무 큰일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혜진 씨, 큰일을 벌인 건 남편분이에요.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경찰서 가기 전 마지막 갈등. 집으로 돌아온 후 혜진은 하루 종일 고민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정말로 그 길로 가야 하는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 혜진이 말했다. 엄마, 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뭐가 확신이 안 서? 경찰서에 가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아, 엄마가 질문 하나 할게. 네. 너 지금 행복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랑 같이 살 때 단 하루라도 진짜 행복했던 날이 있어.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답 나오지 않았니? 행복하지 않은 삶을 계속 살 이유가 뭐가 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정숙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혜진아, 사람들 시선이 내 목숨보다 중요해.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이 책임져 줄 거야? 그 말에 혜진은 할 말이 없었다. 내 인생은 하나뿐이야. 그걸 그런 인간 때문에 망칠 수는 없어. 그날 밤 혜진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마침내 내린 결정.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정숙에게 말했다. 엄마, 경찰서에 가요. 정숙은 놀라며 딸을 바라봤다. 정말? 네.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서 살아야 해요? 정숙은 눈물이 핑 돌았다. 혜진아,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결연함이 있었다. 엄마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엄마. 엄마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경찰서로 향하는 길. 그날 오후 정숙과 혜진은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길에 혜진의 손이 계속 떨렸다. 괜찮아, 혜진아. 엄마가 옆에 있어. 엄마, 혹시 제가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 없을 거야. 너한테는 증거가 있잖아. 그래도 무서워요. 정숙은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워해도 괜찮아. 용감하다는 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한참 동안 멈춰 섰다. 엄마,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응. 이제 들어가자. 경찰서에서의 신고 과정. 경찰서 내부는 생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접수처에서 상황을 설명하자 여경이 나와서 상담실로 안내해 주었다. 가정폭력 신고를 하시려는 거죠. 네.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혜진은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정숙이 옆에서 격려해 주자 점점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혜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진단서와 사진들을 확인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처음에는 가끔이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매주. 신고하기까지 오래 걸리신 이유가 있나요?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해서.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가정폭력은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진술서 작성에 고통스러운 과정.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혜진은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정숙은 옆에서 혜진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다. 진술서에는 처음 폭력이 시작된 시점부터 구체적인 폭력 상황, 협박 내용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쓰기가 힘들죠. 경찰관이 혜진을 위로했다. 네. 하지만 써야겠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첫 번째 폭력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세요. 네, 결혼한 지 2달 정도 지난 4월 15일이었어요. 그날 준호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심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난달 20일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워했다. 진술서 작성은 3시간 가까이 걸렸다. 그동안 혜진은 몇 번이나 울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해자를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준호가 더 화를 내지 않을까요?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준호의 반응과 부인. 신고 다음 날
준호는 경찰서에 출석 요구를 받았다. 처음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저는 아내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혜진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멍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집에서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혜진이가 원래 조심성이 없어서. 하지만 의료 기록과 사진, 그리고 협박 메시지들 앞에서 준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이 메시지들도 당신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화가 나서 그런 거고, 화가 나면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가요? 점점 궁지에 몰린 준호는 결국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실수로. 너무 흥분해서 그런 적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수사 과정의 진전. 경찰은 준호의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도 조사를 했다. 놀랍게도 여러 사람들이 준호의 폭력적인 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혜진 씨가 멍든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구나 생각했어요. 이웃의 증언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준호의 거짓말은 더욱 설득력을 잃었다. 또한 준호의 핸드폰에서 혜진에게 보낸 협박성 메시지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당장 집으로 들어와. 이런 메시지들은 준호의 폭력성과 통제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서의 재판.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열렸다. 혜진은 법정에 서는 것이 무서웠지만 정숙과 변호사의 지지를 받으며 용기를 냈다. 피해자는 앞으로 나와서 증언해 주세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다. 준호는 여전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다. 피고인,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의료진의 전문 증언도 있었다. 이런 종류의 상해는 우발적으로 생기기 어렵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목 부분의 상처는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는 정도입니다. 재판부는 준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2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합니다. 재판 후의 감동적인 대화. 재판이 끝난 후 혜진과 정숙은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감회가 새로웠다. 끝났네요, 엄마. 그래, 끝났어. 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엄마, 제가 처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세요? 알지. 엄마도 무서웠어. 저는 사람들이 저를 또 실패자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정숙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뭘? 실패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거라고. 그 말에 정숙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래, 맞아. 넌 살아남은 거야. 혜진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처음에는 제가 약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지. 네. 상처는 저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정숙은 딸을 꽉 끌어안았다.
그래, 내 딸.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켜라. 엄마는 언제나 제 편이죠. 당연하지.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날 밤 정숙의 다짐. 그날 밤 혜진이 깊이 잠든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정숙은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우리 혜진 이제 괜찮을 거야.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더는 울지 않게 내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지켜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뿌듯함이 묻어났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별빛이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혜진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정숙은 그렇게 속삭이며 딸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밝은 빛을 찾은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평화로운 날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